특강을 해주신 이무일 강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무일 강사님은 현재 남북사회통합연구원 연구위원 및 일본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청주에 있는 서원대학교 교수로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아울러서 통일협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계시며 통일부에서는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 국립통일교육원 원장, 정세분석국장 등 요직을 거치시고 국회에서 통일수석 전문위원으로 근무하셨으며 개성공단 지원재단 감사로 활동하신 바 있습니다. 통일부 근무 기간 중에 일본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통일관으로 근무하면서 북일 관계를 다룬 경험이 있는 통일 남북관계 북일관계 전문가이십니다. 이무일 강사님을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을 같이 하니까 좀 시선을 어떻게 둬야 될지 좀 어색하기도 하는데요. 예. 제가 오늘 이제 40분을 강의를 하고 20분 토의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급적 시간을 맞춰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본의 한반도 정책인데 좀 기존에 했던 포맷하고 좀 달리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이게 이 목차를 보시면 이제 반도와 열도가 나오는데 반도는 한반도고 열도는 일본 열도입니다. 한국과 북한이 이렇게 분단되기 전부터 한반도가 분단되기 전부터 일본과 한국은 교류를 했는데 국가 이름이 이제 그때 없을 때였고 역사가 기록되기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도와 열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교류 역사를 한번 살펴보고요. 한 2000년 넘게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한번 보고 북한과 일본 그리고 앞으로의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미래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도 열도의 교류인데요. 일본이 약 보니까 6,852개 섬으로 이루어졌답니다. 대단히 많죠. 역사 기록이 있기 전 선사시대부터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교류를 했습니다.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이고요. 한반도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도레인이라고 일본에서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때 석기와 토기, 그 다음에 벼농사, 그 다음에 청동기, 그리고 철기 이런 기술들이 넘어갔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일본의 연구기관들이 2012년도에 산케에 나온 자료를 제가 이제 캡처한 건데 일본인의 유전계통을 분석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야요이게 도레인이고 그 홋카이도 쪽에 있는 것이 이제 조모닌인데 조모닌은 일본인 그 원래 원주민의 총칭이다 그렇게 쓰고 있고요. 이제 야요이게 도레인은 한반도에서 넘어가서 일본에 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유전자가 서로 겹쳐서 이제 일본 인종을 이루었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한번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고대 한국의 고대 문화가 일본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2007년도에 재미있는 전시가 있었어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요시이 노가리라고 기타큐슈 지방의 시가현에 이 이제 마을을 재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때 시가현과 한국의 국립중앙박물관이 유물을 공동으로 그리고 기획해서 전시한 것이 있는데 한반도와 일본의 교류를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연합뉴스가 가서 찍었던 2000년 전을 재현한 일본의 유적지고 지금도 우리 관광객들이 여기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한반도에서 문물이 전래됐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시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짧게 기억을 더듬으면서 상기시키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사 교과서 같은 데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일본과 어떻게 교류를 했는지 하는 부분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실은 일본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물이나 문명을 전래해주는 쪽이 한반도였습니다. 삼국과 통일신라가 일본의 당시의 야마토 나라 시대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야마토 정권은 아스카 문화와 그다음에 하쿠오 문화를 이루었던 이제 그 정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백제와 가야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아는 사람들 이름이 나오죠. 이 백제와 가야는 그냥 문화와 문물만 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삼국 대립의 상황에서 일본과 협력하면서, 그때는 왜였죠? 왜? 일본이라는 명칭이 한 7세기 정도에 생겼는데 왜와 협력하면서 외교하고 그러면서 삼국 내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갔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고구려는 상대적으로 불교를 전래했지만 여기 보시면 외가 신라를 침략할 때 병력을 파견했다든지 이런 것들로 광개토대왕비에 나와 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결이 됐고요. 백제가 와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그 유민들이 일본에 가서 산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내려오는 마을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여드리겠고요. 삼국 다음에 통일신라와 발해가 이제 한반도에 남과 북에 이렇게 지금 남북처럼 갈라져서 있었는데, 이때는 통일신라는 당과 일본을 중개하는 역할, 그리고 발해는 신라와 당에서 고립되는 걸 탈피하는 차원에서 일본과 관계를 맺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 일본에 있는 한반도 문물 전파의 그 장면인데요. 왕인박사비가 동경에 있는 그 우에노 공원에 있습니다. 이게 여기 만들어진 게 보면 1940년에서 41년에 이걸 건립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왕인 박사는 일본에서 굉장히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백제 근초고왕 때 간 거고 그 앞에 아지키라는 분이 갔었는데, 어쨌든 일본 태자의 스승도 되고 일본 문화를 활짝 피우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신 분인데, 아쉽게도 이제 일본 사람이 돼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점할 때 이것을 활용해서 안 좋은 쪽으로 쓴 그런 부분이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고려 신사로 되어 있는 일본말로 고마진자입니다. 고려는 우리의 고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얘기합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있는 마을이고요. 사이타마현 하타카시에 보면 고마진자가 있고, 여기에 고구려 유민인 당시의 고구려 왕족이 일본에 가서 흩어져 있는 고구려 유민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다스렸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여기에 일본 천황이나 전 수상인 하토야마 총리가 가서 참배하고 했던 기록들이 나오고, 여기도 물론 일본이 강점기 때 자기들의 역사를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려 시대 때는 일본의 헤이안 그리고 남북조 시대, 헤이안 가마쿠라 남북조 시대에 이제 연결해서 교류가 있었고요. 일본을 몽골이 침략을 합니다. 그 전에 민간교류 중심으로 우호 관계를 맺었다면 침략한 이후에는 관계가 악화되고 단절이 된, 그러면서 간헐적으로 교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하고 나서 고종 때죠. 28년 동안 고려를 침략을 해서 힘들게 했고 삼별적 항쟁까지 우리는 겪으면서 그런 걸 잘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일본을 일본을 이제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세조가 일본을 입조를 요구했는 일본이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는 이걸 반대했지만 온나라 강압에 의해서 온정을 2번 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일본이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풍을 만나서 그리고 해전에 약해서 이제 진 거죠. 그 이후에 왜구가 득세를 해서 사신을 파견해서 진압을 요구하고, 또 이걸 달래기 위해서 대장경을 고종 때 만들었는데 주고, 그리고 잡혀 있는 사람들 데려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고려하고 일본 관계는 삼국하고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두 번의 침략의 과정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왼쪽이, 오른쪽은 이 태풍을 맞아서 여몽연합군이 이제 배가 침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 온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 1차 그 침략 전쟁 때 그 돌아보고 방벽을 쌓고 그리고 수군을 보강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사적지로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보겠습니다. 조선시대는 무로마치 막부부터 시작해서 전국시대, 에도 막부까지 가는 메이지 유신 전까지만 제가 담았는데요. 이 조선 초기부터 일본과 국교를 수립해서 관계를 맺었고요. 16세기 중반, 그러니까 이제 대마도 정벌도 끝나고 삼포항 계약한 다음에 이렇게 외란이 이제 있으면서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이제 교류들이 있었는데 통신사 외교라고 해서 조선 통신사가 이제 일본에 갑니다. 한 260년 동안 20회를 갔다는데 일본의 그 쇼군이 이제 요청을 해서 가게 됐고 그래서 정세도 탐색하고 그리고 교류하는 그런 일들을 벌였고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여기 보시면 개항을 해서 개항에 외관을 설치를 합니다. 외관을 설치해서 맨 처음에는 대마도를 통해서 하다가 이것이 대마도 도주가 너무 이제 폭리를 취하니까 그리고 왜구들은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 외관을 설치해서 하게 되고 그러면서 무역을 했던 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외란 이후에는 정상적인 교류를 하면서 관계를 정립시킨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은 2007년도에 한일 학자들이 역사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공통 교재를 만든 게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조선과 일본의 다이미어 지방의 영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사람들하고 교류했던 모습이고 이건 두모포 외관은 부산에 설치했던 당시 외관의 사적지입니다. 자 이제 그 강화도 조약 일본과 우리가 불평등 조약을 맺었고 일본의 침략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던 메이지 시대와 그다음에 한일 관계 그 한국이 이 정부 수립해서 지금까지 온 그 역사는 다 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 설명하려면 한참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 2000년 전부터 우리와 일본은 한반도 일본 열도는 교류를 시작했고 갈등도 있었지만 서로 설린 우호, 근린 우호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은 적도 있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일 관계의 현재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기시다 내각이 21년도 10월 달에 출범을 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일본의 보수 우익이죠. 아베 스가 내각의 요체를 개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보통 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재무장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탈아시아는 뭐냐면 이 탈아시아노는 메이지 시대 때 일본의 사상가들이 주창을 했고 일본이 그때 서양의 침략을 받으면서 많이 당했던 그런 상황을 되새겨보면서 우리도 서양처럼 문명을 받아들여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시아를 넘어서서 가자 하는 차원에서 주창했던 것인데 지금도 이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국가는 뭐냐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 패전되고 나서 미군 그 주둔군을 통해서 헌법을 만들죠. 그걸 평화헌법이라고 합니다. 평화헌법이 세 가지를 못하게 돼 있는데 전쟁을 못하고 군대를 못 갖고 교정권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없애고 일본이 경제 대국에 맞게 보통 국가로서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군대를 보유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자 하는 차원의 전략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것을 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재무장화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정책 방향을 보면 목표는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진 이 상황을 토대로 해서 현상 유지 하에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고 일본에 미치는 정치 군사적인 위협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출범한 기시다 내각, 기시다 총리는 위안부 합의라든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한국이 국가 간의 협약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고 국제법을 준수하면서 성실하게 대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일 관계는 핵 문제와 납치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국교 정상화를 실현하겠다 하는 그 전략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일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 안보에도 관여하는 그런 입장을 일본이 취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의 주요 현안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게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제가 좀 말이 좀 빨라지는데요. 나중에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질문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이 2018년도 10월 달에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일본 전범 기업들의 강제징용이 돼서 피해를 받은 분들이 임금을 못 받았다고 일본에 이제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97년인데 2003년에 일본 최고재판소가 판결을 했는데 한일 조약을 맺을 때 재산과 청구권 협정을 맺으면서 모든 것이 이제 끝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개인 배상을 할 수가 없다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2005년에 우리 법원에다가 다시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일본의 그 당시에 피해를 줬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심, 2심은 일본의 판결하고 법원의 판결하고 비슷한 그걸 인용하는 판결을 했었는데 대법원이 이것을 뒤집어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있는 자산을 가지고 배상을 해라 이렇게 확정 판결을 내립니다. 그때 이유를 보시면 이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 헌법에 불법으로 돼 있다. 그래서 헌법의 취지를 감안했을 때 일본 판결과 우리 판결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고 우리는 헌법 정신에 따라서 헌법의 취지에 따라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서 배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대법원이 판결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 소멸시효가 뭐든지 있잖아요. 한 10년이었는데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소멸시효를 이렇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생겼다. 왜냐하면 협정문을 공개하지도 않고 알려주지 않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서 이 모든 부분이 다 일본에서 인용했던 부분이 무시가 되고 그리고 확정해서 배상 판결을 내립니다. 그 이후에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법원에다가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하는 명령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그걸 신청하면 이제 매각 명령이 나오는데 그 일본 기업이 또 이제 그걸 이제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일본 기업은 항고를 합니다. 항고하면 다시 이제 기각을 해버리니까 지금은 대법원에 신청을 해서 재항고 상태에 있고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지금 정부가 들어서서 그걸 보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판결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판결을 아직 안 내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일본이 수출 관리를 하는데 우대 조치를 해주는 것이죠. 거기에 27개국이 있는데 아시아에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뺐어요. 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했지만 일본에서 들어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먼저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광 자제를 하기 시작했고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가 이제 경제 외의 사항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지소미아라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2016년도에 맺었습니다. 한미일 그 북해 기업에 대처한다든지 중국 견제 이런 차원에서 맺은 것인데 이것을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연장하는 조치를 해야 되는데요. 2019년도에 이것을 종료 통보했다가 조건부 종료 통보 효력 정지라는 것을 해서 지금 조건부 연장 상태에 있고 일부 군사교류가 정보교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2015년도에 위안부 합의를 했습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기시다 총리가 당시 외상이었고 우리 윤병세 외교부 장관하고 함께 이걸 맺은 것이죠.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일본이 그동안 위안부를 동원한 것이 정부가 개입하지 않았고 강제 동원이 아니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총리가 그 부분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과에 대한 표시로 일본이 정부에서 돈을 출연해서 화해치유재단에 돈은 얼마 안 됩니다. 15억 원밖에 안 되지만 만들어서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없었고 그분들이
뜻이 반영이 잘 안 됐다 그래서 재검토를 했는데 그 이후에 합의는 인정하지만 화해치유재단은 의미가 없겠다.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하겠다. 그래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부분만 보셔도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일본과 한국과 일본 관계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혹자는 최악의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좋았을 때가 98년도부터 2004년까지라고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전후 최고의 관계. 이때 김대중 정부가 들어섰고 김대중 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했습니다. 그 한일 관계 조약에 빠졌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한 사과와 그다음에 보상이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가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 사죄를 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제 공동 파트너십 선언이고요. 그걸 통해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지 않습니까? 일본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서 그걸 또 도움을 받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 지금은 경제 부분, 안보 부분, 역사 부분 이런 부분들이 뒤엉켜서 전면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고 새 정부가 지금 들어섰고 일본도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하는 부분이 굉장히 전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은 국민들대로 반일 감정과 혐한이 굉장히 높아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감정이 약화되는 이런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준비하면서 책을 많이 봤는데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가 2005년부터 8년이었기 때문에 세월이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근 상황을 보기 위해 책을 봤는데 굉장히 좀 저한테 그 좋은 책을 하나 좀 찾게 됐습니다. 한반도와 일본의 미래라고 일본의 도쿄대 교수를 했고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강상중 교수님이 쓴 책인데 아주 해안을 가지고 한반도 문제, 일본 열도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잘 쓰셨더라고요. 그분이 최근에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이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제시해줘서 저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좀 사보시고요. 잠깐 소개해드리면 이겁니다. 우리가 한일 기본조약을 맺을 때 한국과 일본의 국력이 9배나 차이 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수출 규모가 작년 올해 6월 달까지가 한국과 일본이 우리가 일본의 95%까지 따라잡았더라고요. 무역 구조가 예전에는 수직적 그리고 분업 구조였는데 지금은 수평적인 분업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예전에는 500억 불, 400억 불, 300억 불 적자였는데 지금은 작년 보니까 245억 불 적자. 여전히 적자는 많지만 이런 국력 격차가 축소되고 무역 구조가 변화돼서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다 하는 얘기죠. 두 번째는 국민들의 정체성이 다르다는 겁니다. 특히 근대를 해석할 때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서 아시아를 지배하고 강제로 지배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를 영광의 역사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망언을 많이 하죠. 아시아를 이렇게 근대화 안 되는데 기여했다. 일본의 유축관이라고 동경에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가보면 맨 마지막에 그게 써 있어요. 일본이 지배한 나라들의 지도가 나와 있고 점을 찍어놨는데 한국과 중국은 뺐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근대화에 기여한 나라들 딱 써놨어요. 아주 오만방자한 모습을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본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강제 식민 지배고 불법적인 지배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고 굴욕의 역사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일부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왜 한반도가 분단이 됐을까? 여러분 많이 생각해 보셨죠? 근데 한반도 분단은 한국 책임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일본한테 강제로 당해서 나라를 빼앗기고 서름을 받았는데 일본을 쫓아낸다고 소련과 미국이 분할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분단이 시작된 겁니다. 해방되자마자 분단이 됐고 한국 전쟁으로 고착화가 됐는데 일본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게 없어요. 사실 일본은 앞으로 한반도 미래를 위해서 이 분단을 어떻게 하면 책임자다운 모습으로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한국의 이 빚을 갚을 것인가. 한일 조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그때 온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통일을 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엄청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저 오늘 이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 정도로만 하고요. 한반도가 분단된 체제에서 포스트 분단 체제로 가고 있는데 일본은 전제 조건을 한반도가 계속 분단된 상태로 남아서 현상 유지 있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한반도 정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변화했다는 거죠. 이분이 책을 쓸 때가 작년 초였습니다. 작년은 문재인 정부였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남북 간에 많은 합의들을 이뤘죠. 4.27 판문점선언, 9.19 군사합의, 그리고 미북 간에도 정상회담이 2번 있었고 정상 간의 만남까지 하면 남북 간, 미북 간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자는 그럽니다. 뭐 합의만 하면 뭐하냐,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은 다 끝났는데 뭐 이것도 폭파하고 저것도 안 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 행간에 숨어 있는 것, 그리고 그 남북 관계가 지금까지 오면서 합의를 맺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왔는지를 쭉 보면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포스트 분단 체제로 가고 있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고, 저는 한 발짝 한 발짝 앞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북한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걸 한국이 중재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일본이 볼 때는 굉장히 탐탁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현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변화를 시키고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의 갈등과 그다음에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3가지 관점에서 지금 관계 악화 상황을 보면 이해가 잘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북일 관계를 보겠습니다. 제가 끊어진 사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납치 문제가 나오는데요. 2002년 9월 달에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일을 만나러 평양으로 갑니다. 거기서 선언을 맺습니다. 획기적인 선언을 합니다. 일본과 북한 간의 과거를 정산하고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사기양이 합의를 맺죠. 근데 이제 한일 기본조약하고 비교해 보면 대단히 그 좋은 부분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한일 기본조약보다 업그레이드된 부분 뭐냐면 그 2항에 문서로 문자로 정확히 써놨습니다. 과거 식민 지배에 대해서 사실상 사죄하는. 그러니까 오부지 김대중 파트너십 선언회에서 나왔던 얘기처럼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한다. 이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유념해야 될 것은 배상이 아닙니다. 사죄를 했으면 배상을 해야 되는데 한국하고 했던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협력 방식으로 보상을 하는 겁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그런 자기 나름의 체계나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어쨌든 한일 기본조약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과거 청산에 대한 굉장히 좋은 모습. 근데 그것은 결국 한국이 줄기차게 일본을 대해서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준 상황에 대해서 계속 사죄를 요구하고 그리고 배상을 요구한 그 결과 일본은 총리들이 선언을 했지만 이제 북한하고 일본이 선언 합의를 하면서 이것을 문서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효과까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합의라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근데 평양선언을 하고 나서 고이즈미 총리는 굉장히 들떠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기 결과평가 2번째 동그라미 되어 있는 것처럼 북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하고 북한 중재에서 이 동북아 질서를 바꿔보겠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다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때 부시 정권이 등장을 했습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해서 아주 긴장이 고조가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고이즈미가 처음에 갈 때 미국이 말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서 간 거예요. 제가 일본이니까 가능했다고 봅니다. 고이즈미니까. 근데 결국은 거기 가서 납치자 의혹 문제가 이제 나왔고 김정일이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과했으면 우리 같으면 문제를 풀어나가는 쪽으로 갈 텐데 사과하니까 일본 국내 언론들이 난리가 난 거죠. 납치 피해자 8명은 죽었고 총 13명인데 5명은 살아있다. 그 8명은 왜 죽었냐. 그 증거를 대봐라. 이러면서 일본의 보수 우익과 그다음에 언론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북일 평양선언 이후의 관계를 못 가게 발목을 잡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납치 문제가 정치의 쟁점으로 부각이 됐고 이걸 국내 정치에 악용한 거죠. 그래서 북일 평양선언 이후에 2014년도에
고이즈미가 다시 북한을 갔지만 그 이후에는 납치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진전이 안 된 그런 상황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14년도에 스톡홀름에서 일본하고 북한의 외무성 관리들이 만나서 또 합의를 합니다. 납치 피해자 범위를 넓히고 6.25 그 45년 이후에 행불자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범위를 넓히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재조사를 하기로 하는데 그 결과가 일본이 생각하는 만큼 나오지 않고 결과 통보가 안 되니까 그때부터 일본은 이제 제재 일변도로 가기 시작합니다. 북한을 못 믿겠다. 자민당이 중심이 돼서 그걸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핵 문제와 그다음에 납치 문제가 같이 겹치면서 강경책을 추진하게 되고 단독 제재 외에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하는 제재에도 동참을 합니다. 근데 일본이 이렇게 한 이유는 국내 문제 때문이죠. 납치 문제 그리고 북해 기업을 활용해서 평화헌법을 개정하는 명분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보적인 명분. 최근에 7월 달에 참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압승을 했습니다. 중의원은 이미 다수당인 자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고 연합하는 다른 당과 합치면 개헌 발의하는 3분의 2의 의석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국민들도 50% 이상이 평화헌법 개정에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이 국내 정치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납치 문제와 북해 기업을 가지고 가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강경히 일본의 정책이 언제까지 먹혀 들어갈 것인가? 이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일본은 미국을 통해서 미일 동맹을 통해서 일본의 재무장화 그리고 보통 국가를 지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경 일변도를 통해서 가면 국민의 여론을 등려볼 수 있고 그리고 미국과도 관계를 통해서 자기들의 수건 사업을 할 수 있지만 결국은 섬나라로 이렇게 만족하는 상황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교섭의 공간이 축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재 일변도가 아니라 제재를 할 때는 하지만 또 열어놓고 대화하면서 설득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쪽도 해야 됩니다. 일본이 북일 관계의 과거 정상과 국기 정상을 못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후 처리를 종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일본은 앞으로 나가는데 제약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북한이 지금 한국도 상대하지 않고 있고요. 일본도 상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상대는 오로지 미국입니다. 미국 대통령하고 2번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3번 만났잖아요. 그래서 미국을 통해서 체제 보장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담고 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되고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제가 좀 빨리 왔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제가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 고대사부터 시작해서 2000년 동안 한반도와 일본 열도가 교류를 했고 침략하고 전쟁하는 때도 있었지만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면서 문화를 전파하고 같이 협력하면서 국익을 도모하는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하나 안 좋은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쪽도 많이 있었죠. 그리고 한일 관계와 북일 관계를 봤습니다. 한일 관계는 잘 되다가 지금 멀어져 있고 그다음에 북일 관계는 교섭을 하다가 끊어진 관계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어디로 갈 것인가? 제가 새로운 협력을 위해서 했는데 자 마지막을 가기 전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사한 지도를 많이 보셨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 남반이고 북한 땅인데 이게 밤에 찍은 겁니다. 인공위성이 찍은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일본의 한반도 정책을 보기 때문에 일본까지 한번 넣은 지도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일본, 한국, 중국 동북아시아, 동북지방 그리고 이쪽에 이제 중국의 동쪽 지방이 나오는데 확실히 밤의 불빛이 달라 보이죠. 근데 이게 밤의 불빛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이 처한 지금 상황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최근 조사에 의하면 한국과 일본의 여권을 가지고
얼마나 세계를 많이 다닐 수 있는 랭킹을 매겼는데 일본이 1등이고 한국이 3등이랍니다. 싱가포르가 2등이고. 그렇게 항로와 회로를 통해서 모든 나라를, 세계의 모든 나라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육로를 통해서는요, 예, 북한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게 한국이 갖고 있는 한계고 일본이 갖고 있는 한계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반도와 일본 열도, 한국과 일본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찾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좋은 큰 틀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라고 얘기하지요. 성숙한 파트너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그거는 무너졌고 말씀드린 대로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고 이것이 경제와 역사 이런 정치 문제가 엉클어져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다시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갈 것이냐 알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숙한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퀘스천을 붙였습니다. 과연 갈 수 있을까? 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봤습니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이냐? 한반도 화해협력, 평화공동 통일, 비핵화 평화체제, 동북아 안전보장.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한반도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반도의 바로 옆에 있는 일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전후체제를 종결시키지 못하고 전후체를 제대로 못하면 일본이 앞으로 가는데 분명히 제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제는 쉽지 않습니다. 북핵 문제가 나온 지 30년이 넘었고요. 많은 합의를 이루었지만 다시 온시 됐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한반도도 오늘 저희가 통일부에서 한반도 국제평화 포럼을 했고 거기에 7.4 남북 공동성명의 50주년 의의를 한번 되새겨보면서 왔는데 7.4 남북 공동성명이 한반도에 많은 합의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미북 간에도 합의가 있었죠.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안 지켜지고 있으니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저는 이런 얘기를 하신 분 얘기를 들었어요. 한국의 평화와 통일 문제, 한반도 문제는 그냥 길을 그냥 걸어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유선형, 나선형의 구조로 생긴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가는 것 같지요. 보면 이렇게 계속 다람쥐가 쳇바퀴 돌리듯이 빙빙빙 돌아가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앞으로 조금씩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합의를 맺어서 교류를 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설득하면서 다음에 만났을 때는 완전하게 거기에서 출발은 못하지만 다시 한번 이해해서 뒤로 두 발짝 후퇴하더라도 한 발 후퇴하더라도 앞으로 두세 발 나갈 수 있는 그런 여력과 기력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봐야 되고 그건 한국이나 일본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래야 되냐? 아까 제가 지도를 보여드렸지만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일의대수. 옷 한 벌에 한 벌의 옷 속에 있는 작은 띠와 같은 강을 두고 있는 사이를 말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주 한 폭밖에 안 되는 강을 사이에 두고 있는 가까운 이웃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본을 생각할 때 그렇고 일본이 우리를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근데 한반도나 일본 열도는 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죠. 북핵 문제가 고조되고 남북 간의 긴장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가 되면 우리의 주가나 금리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투자도 영향을 받죠. 그래서 제가 정세분석국장을 할 때 유수한 신용평가 기관이 꼭 통일부를 옵니다. 신용평가하면 통일부가 필요 없던데 오더라고요. 와서 뭘 물어보냐면 남북관계 정세를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걸 보냐? 그랬더니 한반도 정세하고 관련된 부분이 자기들 평가하는 요소에 들어있는데 몇 퍼센트는 얘기해 줄 수 없지만 그 고려 요소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북관계가 자기들도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보겠습니까? 그런데 통일부에 와서 그걸 보더라고요. 이렇게 지정학적 리스크는 한반도의 신용 등급. 아니 일본한테도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 동해상에다 안 쏩니까? 일본 열도를 뛰어넘어서 쏴요. 미국 본토까지 가는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북한은 얘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일본도
한국보다는 정도가 덜할 수 있지만 지정학적 리스크를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을 통과하지 않고는 육지를 통해서 유라시아 무대로 진출할 수가 없다. 이런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성숙한 파트너로서 길을 가야 된다. 그럼 어떻게 갈 것이냐? 이제 1분 24초 남았네요. 40분 제가 해야 되는데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인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신을 풀어야 되겠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틀어진 관계를 신뢰를 어떻게 풀어나가겠습니까?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안 바뀔 거고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은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그것도 아무도 모릅니다. 북한이 망한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이 했는데 그것도 한 번도 맞춘 적이 없어요. 근데 94년도에 핵 문제가 위기가 있었을 때 클린턴 정부가 북한을 폭격할 계획을 세웠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핵무기와 미사일이 있는 데를 핀포인트 공격을 해서 만약에 군사적 옵션을 쓴다면 한국은 끝납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주일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럼 중국은 온전하겠습니까? 이 동북아가 국지전을 맞게 돼서 심각한 상황이 되고 한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6.25 전 상황보다 더 비참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옵션은 절대로 쓰면 안 되는 것이고요. 외교 협상을 통해서 가야 되는데 힘들지만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으로 그리고 서로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한반도와 일본 열도는 잠깐 봤지만 유구한 역사적인 토대 위에 지금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양쪽 지도자들이 다 생각을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큰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간다는 시각에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간다면 어려운 문제보다는 쉬운 문제로 차근차근 접근하면서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 납치 문제, 핵 문제 이렇게 접근하면서 하나하나씩 실타래를 풀어나가면 분명히 한반도의 협력과 평화와 그다음에 통일, 그래서 비핵화 평화 체제가 이루어지고 동북아 평화와 안정이 보장되는 그런 아주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시간이 있으면 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으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제가 좀 평상시보다 말을 좀 반배 정도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답변을 주고받으면서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신 이무일 강사님.